강북구 민주당 의원 박지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예. 반갑습니다. 월요일 아침 네. 옹마이 TV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주 특별하게 또 기분이 또 좋게 일이 또 잘 풀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다 시작이 좋으면은 다 좋죠. 예. 월요일이 좋으면 금요일까지 굿. 네. 좋습니다. 자, 신나게 저희가 힘차게 좀 시작을 해봤는데, 제가 아까 이제 언급한 사진부터 얘기를 일단 나눠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예. 이낙연 전 총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만났는데, 그걸 또 공개를 했어요. SNS에 사진까지 올렸는데요. 그 표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표정이 활짝 웃는 모습. 이낙연 전 총리는 마찬가지고 이 부부끼리 만난 그런 상황인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님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장면은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아.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이름으로 전라남도 도지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이름으로 5선 국회의원 했고요. 민주당 당대표도 하고 국무총리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랑은 뭐 사적 인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끝까지 지켜야 될 원칙이 있고 금도가 있습니다. 네. 저는 다른 건 다 용납할 수 있고 참고 버틸 수 있지만 저는 김문수 마지막 지지연설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는 저는 사적인 관계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이렇게 사진까지 내보내고 그런 거는 동의가 안 됩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네. 예,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우리 당 그리고 반윤석열 그리고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저 사진을 보고 아마 모두가 가슴 아프고 그리고 좀 섭섭했을 겁니다. 가슴 아프고 섭섭한 그런 상황이다. 박지현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런 사적인 인연과 정치적인 그런 인연 네. 조금 이제 구분을 해서 남들에게 공개되는 모습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 사진이 처음 공개된 게 이제 이낙연 SNS였죠.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런 사적인 인연과 정치적인 인연을 잘 구분을 못 하신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다. 네. 저런 사진이 어떻게 보면 메시지거든요. 네, 맞아요. 또 저희 같은 사람하고 또 이런 분들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냥 페이북이 자기 생각을 알리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또 공적인 공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저 사진을 올린 이낙연 전 총리의 의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네.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욕먹인 거다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만날 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굳이 사진을 찍고 그거를 심지어 올렸어야만 됐나? 저도 네.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인연은 다르지만 저런 사진을 통해서 SNS에 올렸다라는 건 분명히 어떤 메시지잖아요. 네. 그 메시지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냐. 저는 공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을 못할 여전히 것이다. 이낙연스럽다라는 생각됩니다. 네.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자체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게 또 뭐 화를 내시고 분노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낙연을 만나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이것도 참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더 계십니다. 가슴 아프네요. 저거 보니. 네. 네. 화도 나고요. 네. 열받습니다. 그 이낙연은 김문수가 될 줄 알았나 봐요. 설마요. 끊임없이 착각 속에 살다가 그냥 착각 속에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사진 그래서 이제 얘기는 뭐 예. 소위 근데 낙엽이라는 조롱도 받고 아침에 이렇게 좋게 시작했다가 네. 왜 갑자기 또 분위기를 그냥 다운시킵니까? 사진이 좀 또 회자가 되고 있길래 예, 열받아. 의견 한번 예. 들어봤습니다. 예. 또 이 사진을 갑자기 보여주시니까 이 전에 사진 올린 거는 되게 또 준수해 보이네요. 상대적으로. 예, 이 사진. 네, 어쨌든 좀 SNS는 정말 예. 인생의 낭비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낙연 이렇게 만나서 활짝 웃고 이러는 것도 저는 좀 글쎄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아닌 이 사람을 만나서 활짝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하는 것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게 보입니다. 문전박대했어야 돼. 네. 아니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을 인정하고 그런 세력을 지지했다라는 거는 우리들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날 수 있지만 그거는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유 안 한다라는 전제로 그러는 것은 저는 추호도 뭐라 그럴 생각은 없지만 네. 적어도 이렇게 공식화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쯤 너 그 사진 왜 올렸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쯤 아 이거 뭐야 안 올리긴 하지 않았어요? 올린다는 얘기 없었잖아. 이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네. 한번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반응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 네. 자 이런 가운데 좀 기분 좋은 소식 하나 이제 가보죠. 코스피가 3,400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했다는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그때 주식시장을 확실히 살려내겠다. 자본시장을 확실히 살려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코스피가 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저는 사실 우리가 5천이라는 목표치를 네. 정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이재명 정부의 원칙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쪽으로 몰려 있는 투자를 주식시장 쪽으로 이동시키겠다. 이건 대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5천까지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그 흐름들과 그리고 약속들이 하나하나 지금 저렇게 코스피 지수로 나오고 있다. 이거는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저는 올해 안까지 한 4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 올해 안까지 말고 내년 전반기까지. 내년 전반기까지 4천. 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재명 임기 끝난 날은 5천이라는 큰 틀의 목표치가 갈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3,310 넘어가고 있는데 3,400, 3,400 네. 말씀하니까 박지희 아나운서는 또 갑자기 휴대폰을 보시더라고요. 종목 매매를 네. 또 이렇게 방송 시간에 또 전체적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흐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근데 전체적으로 이미 진짜 다 좋은 것 같고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ETF를 사면서 코스닥 관련 맞아요. ETF, 코스피 뭐 관련. 30% 넘게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따라 산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득을 보고 있거든요. 네, 샀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약속을 지키는 모습 너무 실제로 아름답다. 이재명 대통령은요. 예. 무지 실용적인 네.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또 성장 담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주식 인구가 1,300만이잖아요. 네. 이 주식 인구들이 좀 더 투자를 통해서 네. 확실하게 투자한 효과를 보면 부동산 시장 쪽에 가 있는 여유 맞아요. 자금들이 네. 저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50억 한 부분도 저는 나름대로 뭐 큰 틀에서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0억 대주주 기준, 예,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를 한다고 하니까 예, 예. 아마 거기에 또 시장도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 네, 같은데. 그리고 우리 그 주식의 그 배당 문화 같은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체질을 바꾸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요. 네. 박지원 선수 주식 얘기 나오면 확실히 말이 많아져요. 활발해집니다. 네, 예. 주식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주식이 살아야 내가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 보죠. 박재희도 산다. 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으로 네. 저희 그래도 또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3,400 돌파하는 이 시장 상황 저희가 또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반응하고 있고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니까 정치가 안정돼 가고 있고 그리고 내란 종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판단을 시장에서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조금씩 올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성과를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럼 과연 내란 종식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이것도 아마 투자자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특검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특검 수사 이후 기소 재판 과정에서는 또 어떤 판단이 내려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법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의원님은 어떠십니까? 조희대 이 대법원장 그다음에 사법부 지기현 판사 얘기를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 믿을 수 없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저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죠.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의대 체제를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우려들에 대한 부분이 이번 내란과 관련된 여러 건들이 사법부로 넘어가게 되면 네.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담재판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거의 일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기현부터 해가지고 또 중간 중간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김건희 관련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지금 잊으면 안 되는 게 네. 조희대라는 사람이 그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 시절에 대선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할 당대표 시절이었죠. 대선 후보로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예. 너무나 열심히 9일 만에 아하. 이례적인 그런 파기환송이라는 결정을 하게 했던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을 믿고 안 믿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스스로가 내려와야 된다. 본인이 했던 행동에 지금이 조금이라도 책임을 졌습니까? 그러니까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안 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직위원에 모습. 대한 그런 행태에 대해서도 아무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법부 네. 전체가 똑같이 침묵하고 있다. 근데 뭐 저는 예. 적어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해서 사법부가 자기 반성 내지는 국민들한테 공식적으로 사법부의 흑역사에 대해서 사과하는 그런 메시지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80년대 사법부의 그 법원에서 우리 재판관들이 그 선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작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검사들의 쪽지였고요. 더 전으로 가면 그 인혁당 사건, 네. 8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어떻게 보면 사법 살인이었잖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여전히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우리 그 사법부의 흑역사가 현재 진행형이다. 뭐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전 대법원 중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희들은 대법관 중원 동시에 1, 2심에 대한 부분들도 예를 들면 빨리 적게 재판이 되도록 우리 4심의 그 1, 2심 재판관 중원도 동시에 필요하다. 네. 그러나 대법원 중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하는 법도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소수의 몇 사람이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하는 기득권을 이제 좀 놔야 된다. 좀 더 공정하고 좀 더 객관적이고 네. 그리고 좀 더 합의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그런 의미에서 대법관 중원하는 거 저희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 중원도 일이 많아서 숫자 뭐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막상 좀 늘리려고 하니까 뭐 이제 반대하는 듯한 뭐 이거 너무 늘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법부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 전국 법원장들 회의 여기서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 또 대법관 증언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뭐 사실 결론이 이제 반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흐름, 그러니까 개혁에 좀 저항하는 모습을 사법부에서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네. 우리 대법관 중원 문제는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한 4만 건 정도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14명이 다 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뭐 불가능하죠. 근데 저는 더 본질적인 건 대법관 14명이 이 어떻게 보면 이 소수의 카르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그 분산할 필요가 있고요. 좀 더 열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대법원장의 입김이 너무나 이제 세게 작용하는 대법관 구성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파워가 계속해서 전달되게 되고 입김이 들어가게 되면 쥐기현 재판부 같은 뭐 지금도 계속 놔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놔두고 있는 모습 자체가 내란 종식에 과연 생각이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법부 참여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이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제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힌 민주당 안을 봤더니 별도 법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위헌 논란, 그러니까 뭐 이 위헌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입장은 중앙지법 안에 네. 내란특별재판부를 따로 두는 게 아니고요. 안에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 재판부를 전담 재판부를 두자 이런 전담 말입니다. 재판부를 두고. 이 말은 중앙지법 안에 지금 지식재산 전문 재판부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거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태에 대해서 네. 이 내란 종식을 위한 재판,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객관적이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제도부터 갖춰 나가자.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거 네. 위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네, 대통령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셨고 이 지난주에도 우리 박주민 의원님도 여기서 충분히 그거는 검토를 거쳤고 지난번 탄핵 때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위헌이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핑계인 것이고 그리고 그 한정혜 위의장이 이런 정책위의장?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결론을 정해놓고 이렇게 판단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약간 그 TF처럼 네. 뭔가 이제 그렇게 딱 내란 특별 재판부를 해서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자라는 건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 그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무슨 내란 특별 재판부 도입 관련해가지고 뭐 증언도 안 된다 이런 도입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럴 시간에 직위원이나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뭐 휴가도 다 가시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무슨 내란 수계를 또 예. 풀어주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지식 전담 재판부가 언론에서 문제 있다라고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노동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도 뭐 위헌이라고 얘기한 그렇죠. 적이 없습니다. 소년 재판도 따로 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기득권 지키기로 그냥 보입니다. 네. 본인들이 기득권 재판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 뭐 이 이런 내란 의도로밖에. 관련된 부분은 전문성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좀 결론 내려달라 이런 요구도 있고요. 그리고 빨리 청산하고 정리를 해야지 새로운 시대로 지금 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국민의 요구와 그리고 신속성과 네.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거다. 동시에 아주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현 조의대 체제를 믿을 수 없다 이런 부분도 일정 정도 있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런 거죠. 솔직히 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뜻을, 그러니까 국민들의 뭐 선거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이 사법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히 내란 재판 같은 경우는 이 체제는 안 된다. 지금 상태는 안 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민주당에서 지금 특별재판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재판 가운데 지금 보면은 내란 특검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법원에 이제 공판 전 증인 신문을 청구를 했고 법원이 수용을 했습니다. 이게 오는 23일에 예정돼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글쎄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러면은 뭐 구인장 발부도 할 수 있는 거죠, 의원님? 예, 일단 증인 소환장 보낸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본인은 메시지가 나 갈 수 없어.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 당시에 국민의힘 당 대표였어요. 그렇죠.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당대표였죠.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집권당의 대표였어요. 네. 그다음에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면 집권당 대표 참고인 조사 부르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개엄 후에도 한동훈이 또 그 용산에 가서 윤석열을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그러면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에 당 대표로서 네.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나는 예를 들면 계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고 추경호 한 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고 예를 들면 추경호는 맨 처음에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장 당
국회 본회의장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당대표와 상의했는지, 그때 당대표의 입장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내 입장은 그때 뭐였고 나는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게 도저히 공감도 안 가고 납득도 안 간다라는 게 저나 대부분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걸 재판에 나가지 않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하면서 정치 좀 재개를 좀 꿈꾸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구인장 발부 뭐 사실은 계속 안 오게 된다면 구인장 발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할 수 여기까지 있는 것이 갈지는. 아니고요. 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아니 한동훈이라고 누구든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3번 한 다음에 안 오면 전 구인장 발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구인장 발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적어도 그 당시에 집권당 대표인 입장에서 참고인 조사 받아라라는 게 동아일보 사설에도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보수 언론에서도 그렇게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떳떳하게 받아라.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뭐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주고 네. 뭐 재판에도 지금 안 나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꽃길만 걷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죄가 있어서 참고인 조사를 받아라 이런 거는 아닌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행동을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조금 이제 같이 협조를 해달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그렇죠. 수도 있는 이번엔 건데. 특히 이제 네. 증인으로 나와서 재판에서 좀 네. 증언 좀 해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거를 뭐 너가 심판을 받아라, 뭐 법정에 서라, 네.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뭐지 본인이 좀 찔리는 게 아니, 있나 그냥 이런 생각이 본인이 들더라고요. 탄압받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그냥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그냥 제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럴 때 본인은 이재명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다, 받고 네.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기 한동훈 나오고 있는데요. 네. 빨리 나와서 조사 받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빨리 와. 조사받아. 이거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아니 네. 괜찮습니다. 증인 신문도 빨리 꼭 응해라. 이렇게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보면은 있습니다. 약간 빈다는 자리에만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분인 것 비하폰도 같아요. 까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비아폰 본인이 불리한 데는 숨고 철저하게 통화 내용 숨고 뭐 이런 네. 것도 까야 된다라는 거. 자,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 그러니까 조희대 사퇴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대통령실 쪽의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것도 재판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한동훈 전 대표가 증인으로 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또 처리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습니다. 자, 재판 과정 제가 계속 주시를 해 보게 되고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3번 부출석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17일, 18일 자진 출석 형식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번 안 나오게 되면은 뭐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도 있으니까 부랴부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김장한 목사는 또 이제 특검 소환에 응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교 총재 또 이 개신교 목사 이 소환에 이제 불응하는 모습 또 이제 늦게나마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3번이 아니고 2번 네 하고 하고 원래는 예. 이번이 3번째죠. 근데 전 3번 안 나오면 좀 부를 수 있는 거죠. 네. 체포영장 집행해야 된다. 발부하서 발부하러서 가야 된다. 청구할 수 있다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한학자 총재가. 예. 왜냐면 네. 나오면 다 이게 그냥 자료들이 증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고민했지만 저는 자진 출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김장환도 마찬가지고. 저는 김장한 목사도 자진 출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김장한 목사가 조건을 거는 게 있습니다. 네. 수사 내용을 알려주면 출석하겠다. 아니 수사 내용을 알려주면 출석하겠다. 이게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시험 보겠다. 뭐 이런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시험 보겠다. 뭐 이런 네. 거랑 똑같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학자 총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그 심장 관련해서 시술 받았다가 아산병원에 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알기에는
우리 통일교 관련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아마 전형적으로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도 출석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출석해서 그리고 특검에서 조사를 받으면 묵비권을 행사하기 이전에는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아마 관련 변호사들이 내는 조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연해보자, 네. 최대한 한번 막아보자라는 게 그렇게 불출석으로 입장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나오면은 다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 결국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근데 뭐 매를 나중에 맞으나 빨리 맞으나 오히려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체포영장 발부돼서 뭐 통일교 거기 체포영장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 또 된다면 네. 이게 또 어떻게 될까? 아마 이제 통일교 전 세계에 있는 신도들 좀 불러 모아가지고 막겠다는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예.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통일교도 최대의 위기일 겁니다. 최대의 위기일 건데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통일교에서 추구하는 하나님의 뜻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종교인도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상응한 만큼 죄를 진 만큼 네.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게 민주국가입니다. 그렇네요. 장동혁 대표도 이제 손현보 목사가 심무했던 세계로교회 찾아갔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종교 탄압이다라는 주장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사실은 선관위에서 고발한 거예요. 네. 예, 선거법 관련인 거잖아요. 선거법 관련입니다. 예를 교육감 선거 그리고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목회자가 설교를 하면서 특정 후보 막 반대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막 하고요. 예. 그런 거 갖고 전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데 네. 그거를 종교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공감이 안 되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국힘 당 대표는 구구 세력과 연대하고 구구 세력과 함께 돼서 우리 국힘은 구구 정당으로 이제 확실하게 가겠다. 네. 뭐 이런 메시지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권성동은 통일교, 그리고 김문수는 정강훈, 그리고 장동혁은 손원보. 그렇게 구구 짝이 세력과 다 합쳤다. 국힘 뭐 이렇게 살겠다라는 거죠. 네. 참. 그리고 중간에 이제 김장환 목사도 있고요. 목사도 있고. 네. 김장환 목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 알기로는 그 최혜병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자들하고 이제 연락을 막 나누고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서 이제 특검에서 네. 소환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아하. 본인이 뭐 이제 김은혜도 그렇고 당시에 진짜 그 유수의 그 권력자들하고 정말 많은 통화를 한 사실 때문에 이제 본인이 가서 그걸 소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지금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 종교계 이런 모습들 보면은 네. 또 그러면서 종교인들을 종교 탄압이라고 네. 하고. 너무나 종교인들 입장에서도 이 상황 참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조사받을 건 조사받고 조사받은 건 조사받고 만약에 불법이 있다면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부산 그 교회에 가서 설교는 아니고 성도들 앞에서 얘기하는 모습 보니까 오히려 목사나 이게 목회자가 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약간 그 당 대표 그 선거 때도 보면은 예.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신 줄 목사님 알았어요. 느낌이 좀 네, 약간 나긴 해요. 네, 이 그림인데 어제 있었던. 네, 목소리도 약간 좀 이렇게 예. 호소력 있고. 근데 내용은 이제 싸우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싸우자 이런 네. 내용인데. 아니 구구 세력과 국힘은 하나입니다. 네. 우리는 일심 동체입니다. 음. 연대합시다. 우리 정강훈 목사님, 손원보 목사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분 지도자를 모시고 국힘 제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구 세력, 구구 정당임을 만천하의 네. 당 대표가 뭐 고백하고 선언한 거죠. 고백하고 선언하는 자리였다. 그래요. 이 장동혁 대표가 일단은 이제 이른바 아스팔트 이제 우파, 그러니까 구구 함께 또 손을 잡고 장애 투쟁을 나서면서 뭐 세를 좀 모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좀 성공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
내란 종식 세력 청산 뭐 이런 내란 세력 청산도 있지만 네. 구구 세력과 함께하는 세력 청산 뭐 이런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올 말쯤에는요 국힘이 저런 모습 계속 보이면 새로운 보수 정당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보수 왜냐하면 정당입니다. 저렇게 계속 쪼그라지는 모습을 보이면 네. 저는 한편으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땡큐지만 적어도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강한 보수가 있어야지 그러게요. 또 상대적인 진보도 건강한 진보가 되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저런 모습 계속 가면 이게 뭐 이 보수가 아니고 수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도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그게 아마 올 11월, 12월 달 되면 본격적으로 나와서 내년에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올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네,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보이는 행태, 결국 새로운 보수 정당의 출현, 뭐 더 나아가서는 특검의 수사 결과나 이런 걸 따라서는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네. 그래도 야당 대표로서 좀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네. 그 미국의 그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영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특검 하고. 수사가 영향이 있다. 네. 특검에서 뭐 통일교나 이런 그렇죠. 뭐 개신교 종교에 압박하니까 대해서 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또 연결시키네요. 네. 이 너무 무책임한 발언 어떻게 아닌가요?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예.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의 정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네. 고민하고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태를 통해서도 미국이란 나라가 그리고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아는 거 아닙니까? 확실히 본인의 그럼 이익이 예, 있어야만 움직이고. 이 지금 이 종교인 소환 관련해서 미국이 예를 들면 이번에 연결해서 그 탄압이 있다. 뭐 구금 이런 사태, 식으로. 네, 구금 사태로 갔다. 함께 갔다.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게 네. 말이 되나요? 진짜 답답합니다. 이거는 거의 극우 유튜버들에게 나올 그러니까 만한 정강훈 소리고. 목소리고요. 네. 손현보 목사 네. 목소리고요. 김문수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엔 지금 김문수보다 더한 장동혁이 나타났다. 사실 그 극우 세력의 힘을 얻어서 김문수를 이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시각도 지난번 있잖아요. 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한테 당신이 승리한 가장 큰 요인 첫 번째 극우 유튜버들의 힘,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인가요? 아닙니다. 기독교? 전환길 전환길 할 거냐, 예를 들면 한동훈을 공천할 거냐. 그렇죠. 그럴 때 전환길. 네. 뭐 확실하게 입장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은 김문수보다 훨씬 더 극우 쪽으로 가 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극우의 힘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온라인상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이 조지아 구금 사태까지 그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그 주장을 하고 있다. 참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가운데 장동혁 대표가 또 오늘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내란 재판부 발상 북한 중국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거 입법 내란이다 이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 재판부 발상이 북한 중국 아니면 불가능한 거고 입법 내란이다. 장동혁 대표가 판사 출신이기도 하긴 한데 입법 내란이다 이런 프레임을 또 만드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또 제가 알기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마오쩌둥이랑 스탈린의 또 비유를 했더라고요. 뭐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뭐 가도 넘어갔다, 한참 갔다, 안타깝다, 불쌍하다.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정치라는 게 예. 최소한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국민의 공감을 많이 얻을수록 네. 어쨌거나 그 정당은 그 정치인은 살아남는 거고요. 국민의 공감을 적게 받을수록 점점 쪼그라드는 거잖아요. 저는 장동혁이나 또 원내대표나 나경원이나 점점 네. 국민의힘을
쪼그라드는 정당으로 네. 그리고 쪼그라지는 정치인으로 음. 마지막은 그야말로 소수의 극우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네. 참으로 안타깝다. 그래서 빨리 좀 건강한 보수 세력이 나타나길 바란다. 이게 민주당, 이게 강북구, 이게 민주시민 모두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당 대표와 원내 대표 입에서 나온다는 소리가 뭐 너 북한이야, 중국이야, 뭐 히틀러야, 뭐 마오쩌둥의 김일성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수준이 너무 참담하다. 네.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 편 들지 않으면 너 북한, 너 중국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거나 지난번에 출마했고 떨어졌고 네. 그전에도 예를 들면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저희 김일성, 마오쩌둥 선거를 통해서 왔나요? 예, 선거를 아니, 통해서 아니죠. 떨어진 적이 있나요? 네. 어떻게 마오쩌둥, 김일성, 스탈린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똑같이 비교합니까?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네. 부정하는 거고요. 대한민국 선거를 부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네. 그 모든 것을 부정하려고 했던 윤석열을 본인들은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야, 절연이 네. 안 됐어요. 네. 절연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근데 송원석 이분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발언하고 계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 송원석 네. 원내대표의 발언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까지 이제 정리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이거 그 자리에 계셨죠. 본회의장에 계셨죠. 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뭐 듣지는 못했는데요. 네, 저는 그게 좀 확인됐잖아요. 근데 최소한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최소한. 예. 네. 그리고 어쨌거나 뭐 그 윤리에 넘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저는 국힘에서 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힘에서 정리해야 그렇습니다. 된다. 정리하지 않으면 본인들도 저 말에 동의하는 거죠. 예.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 야, 사람 그러니까 내란이 성공해서 예. 정청래 뭐 이재명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 말인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원내대표 생각도 그렇지만요. 국힘의 대다수가 저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것이다. 예, 나경원, 김민전 뭐 이런 사람들 저기 김지영 포함해서 최고위원도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예.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예. 공개적으로. 하. 네. 그러니까 동조를 하는 거죠. 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내란 동조 이런 것도 다 처벌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동조한 그 증거가 예. 드러난다면. 아니 저런 거를 보고도 내란이 아니었다고 얘기하고 저런 걸 보고도 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네. 내란이 아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힘 지도부의 모습은 진짜 과간입니다. 과간. 네, 가관이다. 저는 이 정도 발언을 만약에 뭐 민주당 의원이 했다라고 한다면 의원직 사퇴하라고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언론도 너무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게 조용하죠,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네. 아니, 이렇게 박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 뭐 AI로 만든 영상이 아니에요. 요즘 AI 영상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놀라실 분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송원석 국민의 원내대표, 제1야당 원내대표가 죽을 뻔했다라니 하니까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사석에서는 더 심한 말도 그렇겠네요. 오고 가지 않나라는 제가 이런 예측을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해볼 만합니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오마이TV 포함해서 이렇게 진실을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얘기해주는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내란 세력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고요. 네. 새로운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오마이TV 포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런 언론들이 없었고 옛날처럼 뭐 이제 그 지상파를 통해서만 일방적으로 국민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그 내란이 성공해서 진짜 북한처럼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란의 밤 저희 오마이TV가 현장을 지키고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저희가 좀 보여드렸었는데 다 큰일 날 뻔했죠. 이때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예. 하늘이 도왔어요. 네. 자, 우리 시민들 빛의 혁명으로 지켜냈는데 이걸 송원석 원내대표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그 얘기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건 꼭 끝까지 민주당에서 끝까지 물고 놀아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 강두구 민주당에 나오겠으니까 끝까지 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수 유튜버 이제 전한길 씨
미국 망명을 뭐 거론하고 뭐 방탄복도 샀다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유튜브 수익이 정지당했다고 하면서 구글 코리아가 좌파에 뭐 장악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어요. 보수 유튜버를 탄압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바로 잡아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박지원 선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유튜버 네.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는 이분들은 네. 본인의 그 뭐랄까요 탄압 받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이제 돈이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익을 정지 당함으로 인해서 아마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유튜브 수익이 아니라 다른 걸로 그렇죠. 네. 뭐 후원이나 내는 걸로 들어올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로 잡아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네. 이제 그냥 이제 정말로 본인들도 트럼프가 들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할 것 같지만 이 방송을 보는 그 극우 지지자들이 본인들에게 더 많은 이제 후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가요. 우리나라 좌파가 장악할 수 있나요? 아주 상식적으로 구글이라는 회사를 우리나라 좌파가 장악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 좌파는 진짜 대단한 그렇죠. 대단한 좌파입니다. 그러면은 뭐 트럼프도 장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구글이라는 회사가 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이 이익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이익을 줄일 수도 있고 이런가요? 아니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구글도 본인들의 그 본인들의 그 이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움직이는 그럼요. 그런 회사인데 네. 좌파가 장악다. 이거는 구글 코리아에서도 굉장히 싫어할 만한 발언 구글은 아닌가요? 철저하게 네. 경영이라는 입장에서 회사의 이득과 관련된 그 원칙 속에서 움직이는 회사지 네. 정치적 입장 뭐 전혀 상관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하면서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전환길 아니 미국과 그 지금 요새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미국의 또 우익 단체랑 연계해서 자기 얘기하고 있고요. 미국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예. 그야말로 정치적인 탄압을 해 미국 못 가게 해버리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 다 스톱시키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자기는 미국 마음대로 가고 네. 예, 할 얘기 다 하고 그게 예를 들면 MBC, KBS 공영방송에도 나와. 이런데도 탄압받고 있어? 말이 되나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탄압받는 왜 이미지를 그러니까 유지하는 게 한 길은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돈이 많이 된대요. 많이 된대요. 네, 진짜 이 코인을 정말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뭐 이렇게 탄압당하고 예. 심지어는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뭐 이제 구속당하든지 이런 그림을 오히려 연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제이 씨도 네? 미국으로 가서 또 저요? 저 미국 수익이 좀- 여행은 가고 싶긴 한데요. 네. 수익을 또 많이 얻으시고. 아무도 후원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오마이 TV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환길 씨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뭐 웃고는 있지만 이 방송을 보면서 또 이 논리에 이런 주장에 또 동조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없는 게 그러니까 아니기 전환길이 때문에. 존재하고 그러니까 장동혁이 당 대표가 되고 네. 그러니까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그 사람이 41%나 받았다. 그 네, 내란 대선에서.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긴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네. 뭐가 진실이고 뭐가 옳은 길인지 함께 힘을 모아서 뉴스도 살펴보고 또 지금 올라오는 현안도 들여다봐야 된다. 뉴스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아주 들어요.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네. 긴장해야죠. 조의대 전혀 반성 안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법원장들 당신네들 기득권만 있지 적어도 예를 들면 국민들과 공감 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잖아요.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내란 때 그 어떤 메시지도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저는 사법부 전체가 지난 흑역사에 대한 분명한 반성, 성찰 그게 전제가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네. 그것이 전제되지 않은 어떤 얘기도 국민들 공감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뭐 오늘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했다 그러지만 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하는 것이 저는 새로운 사법부의 길을 여는 하나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네. 게 전제
하나의 뭐 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내란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래도 최고의 예, 부다. 그나마 좀 네. 이제 중립을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법부마저도 진짜 그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그런 집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신뢰가 너무 깨져서 진짜 괴롭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입장은 좀 약간 달랐잖아요. 근데 조희대 지난 말씀하신 대로 대선 과정에서의 처신이라든지 직위원 판사의 모습이라든지 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아하. 카르텔, 아하. 이 카르텔을 깨는 게 중요한데요. 실제로 현재 대법관 체제에는 조희대의 카르텔이 상대적으로 컸다.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솔직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검찰 개혁 계속 강조를 해왔는데 검찰 개혁 하고 있으니까 사법부에서 손들고 나온 셈이 됐어요. 아, 우리도 네. 개혁해야 돼요. 이런 셈이 우리도 됐기 필요하다. 때문에 네. 사법 개혁 이번 이 시점을 놓치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저렇게 그 숨기고 있던 발톱을 드러낸 이유가 정말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카르텔이 깨질 것 같아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좀 이 정부와 민주당에서 그런 카르텔을 깨고 그 권력이 국민의 손에 그러니까요.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요 상권 분립을 전제라고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사법부의 독립은 헌법이 보장된 체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당연히 존중하고 그렇게 해 가야 된다라는 게 대원칙이죠. 그러나 사법부의 독립을 깬 건 어떤 의미에서 사법부 스스로가 깬 겁니다. 네. 그동안의 과정들을 보면요. 그리고 현재 사법부의 신뢰를 깨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책임은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입법부한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입법부는 네. 입법부의 권한을 역할을 최대한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지원하는 건 사실은 의견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입법부의 권한이지 사법부의 권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법관 회의에서 네. 아니면 대법부 재판부에서 어떤 그 재판을 하는데 입법부에서 의견을 낸다. 네.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법부의 영역과 입법부의 영역은 서로 존중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전제고요. 의견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것을 자기네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독선이고 오만이고요. 아하.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 상권 분립 말씀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재판이 있어요. 결심 공판이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패스트트랙 사건 2019년에 있었던 공수처도 관련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뭐 최입의 당시 의원 감금되고 뭐 의안가 문 잠그고 들어가고 그 사건에 이른바 나경원 당시 대표가 빠루 빠루 사건이 들고 있던데 그건데 이제서야 재판이 2020년에 시작했는데 5년이 지나서야 결심 공판. 이건 거의 태업 아닌가요? 이게 뭡니까? 태업이 아니고 파업입니다. 파업이에요 거의. 파업입니다. 예. 멈춰 있었죠. 오늘 오늘에서 네. 이제 검찰이 이제 구형한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나경원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경원 남편. 바깥분 되는 네. 분이 또 어떤 분이라는 거 알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경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생각하면 예. 이건 누가 봐도 야. 사법부의 파업이고요. 그리고 나경원과 네. 어떻게 보면 뭐 그 보이지 않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자체가 그렇네요. 어떻게 이것도 보면 참- 사법부가 얼마나 그동안 예. 그 형평성, 공정성을 잃었는지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오늘 또 마지막 또 화나게 하시네요. 예.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법부 스스로가 예.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렇네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도 좋은 사례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것도- 사법부가 예를 들면 나경원 포함해서 네.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 밀고 뭐 이랬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검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네. 우리들 모두의 생각입니다. 네.
사실 이런 것도 언론에서 열심히 보도를 하고 이거 재판 진행 안 되고 있다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해줬으면은 네. 그나마 압박을 받았을 수 있는데 언론 카르텔도 이런 사법이라든지 뭐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였다라는 증거이고 윤석열 재판도 이런 식으로 시간 질질 끌어서 풀어주고 또 윤석열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국민들 금방 잊어버리니까 또 뭐 정권 교체 되면은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사면 받고 뭐 이런 거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6년 5개월 만에 오늘 1심 예. 심리 마무리입니다. 선고가 아니고요. 결심 공판이에요, 일심 결심 공판. 심리 마무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검찰이 이제 구형을 하고 아마 선고는 한두 달, 한 달 뒤에 할 수도 있고 또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선고도 안 나온 겁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도를 할 때 네. 고작 1심 심리 마무리 이렇게 보도하면 안 됩니까? 그렇네. 6년 너무 심해요. 장장 6년 5개월 만에 네. 마무리된다.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언론도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은 재선이시죠. 제설입니다. 예. 나경원 의원이 초선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의원님은 좀 재선이시니까 좀 예. 말씀 좀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활발하게 활동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노위 소속인데요. 우리 한노위에 초선 의원분들 여러분이 있습니다. 예. 이용우 의원, 뭐 박홍배 의원, 박해칠 의원 여러분들이 있는데요. 아 참 잘해요. 제가 이분들한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초선들에게 오히려 그럼 이분들의 결기, 이분들의 열정, 선수에 대한 존중은 하지만요. 그리고 동시에 예. 다 의원들은 개별적 헌법 기관이고요. 네. 개별적 지역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하모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 초선 의원들 가만히 있어. 이거는 전형적으로 나빠루다운 나베다운 그 메시지라고 네. 생각합니다. 말이 되나요? 나경원 의원이 본인한테 빠루라고 하지 말고 민주당에 빠루라고 해야 된다. 또 뭐 이렇게 민주당에 얘기하더라고요. 빠루. 네. 오만하고 건방진 거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오만하고 건방진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예를 들면 내란 세력 임을 스스로가 인정하고 윤석열 스스로가 여전히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뭐 네. 이런 부분에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아직까지도 그 권력의 중심이 그러게요. 국민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뭐 사법부라든지 예. 뭐 검찰이라든지 뭐 이런 데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을 기득권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살아있는 지난번에 거 그 아니냐? 수사관들 나와서 거짓말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국민들을 그건 너무 우습게 충격적이더라고요.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격적이고. 저분들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기득권이 역사의 중심이 돼야 되고 소수의 기득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고 소수의 기득권이 다 헤쳐먹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모든 거의 중심은 국민이다. 그리고 역사 앞에서 살아남는 자도 국민 주권이라는 입장에서 국민에 대한 존중 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 그게 저는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의 자세까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고 지금 보면은 뭐 검찰 개혁 지금 흔들림 없이 가고 있고 특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강덕구 의원님이 또 어떤 또 활약하게 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박지현 아나운서 함께했고 저희가 아까 뭐 웹자보 띄워드렸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강덕구를 후원해 주세요라고. 후원할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네. 네, 부끄러우시네요, 의원님. 예, 좀 그렇습니다. 10만 원까지만 해드리면 10만 원까지는 세액 공제를 맞아요. 받는 거죠. 예. 예. 야, 제일 고맙죠. 예. 전액. 네. 만 원, 2만 원, 전액 3만 원, 5만 원. 예. 네, 힘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네. 국민 주권 정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내란 종식시켜 주셨습니다. 더 열심히 더 제대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대로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할 때 성공한 정부 될 수 있도록 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서미애 의원님 와 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미애 초선 의원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많이 감사합니다. 배워야 되는. 네. 네. 함께 많이 배울 게 많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서미아 의원님 만나 보고요. 강덕구 의원님, 박지현 아나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